우와이! 골대 맞지 않았어요? 야 이거 핑거팁이네. 야 이거 플럼이 전방에서 압박 엄청 세게 하네. 나이스. 와 이거 너무 좋았다. 롱킥에서 바로 빌드업하고 카이 하버츠도 좋은 득점이네요. 오 나이스. 이거는 옵사죠. 이거 좀 심하게 옵사인데. 쌉사이드 존나 걸리적거리네. 아우 저 새끼 웃어. 황리 나이스. 베르너 여기서 어떻게 가져가나요? 베르너 우찌으 요거는 깝이다. 우 맨디. 야 이거 약간 역동작이었던 것 같은데. 아 이게 굴절이 됐는데 어떻게 이걸 막았냐? 이거 온이야? 와. 야 그러면 저 빠져나가는 움직임이랑 골 넣는 건 하버츠가 너무 잘했다. 아우 허리로 떨어졌네. 이건 큰일 나는데. 그래 마운트 이번에 좀 빼줘야 돼. 어우 이거 머리 괜찮아요? 첼시 골키퍼들은 머리에 충격 오는 거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있을 법한데 다행이네. 괜찮은 것 같네요. 자 첼시 대 풀럼의 맞대결 스코어는 2대0. 카이 하버츠가 멀티골을 기록을 했고요. 첼시가 승리했습니다. 첼시는 뭐 승점으로 봤을 때는 우위에 있습니다만 마지막까지 특히나 웨스트햄과 승점차 그 뒤에 따라오고 있는 리버풀, 토트넘, 에버튼 같은 팀들과의 승점차가 엄청 많이 나진 않기 때문에 좀 긴장을 하면서 이 경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경기에서 로테이션을 좀 돌렸어요. 그리고 플럼을 잡아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있을 챔피언스리그 2차전을 대비했을 때 여러가지로 좋은 경기를 해냈다라고 보면 되겠고, 플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등권에 처져 있잖아요. 18위입니다. 그러면 17위 뉴캐슬을 따라잡아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오늘 경기도 패배를 했고 지금 9점 차예요. 그럼 남은 경기가 34, 5, 6, 7, 8 5개 라운드에서 9점을 따라잡아야 되니까 3경기를 따라잡아야죠. 이러면 뉴캐슬이 모두 다 미끄러지고 본인들은 계속 승점을 승리로 장식을 해야 3경기는 돼야 뒤집어지는 건데 오늘 경기에서도 패배를 했고 좀 쉽지 않아 보인다. 자 일단 첼시의 선발 라인업을 보면 맨디 골키퍼 나왔고 백스리에는 주마, 티아고 실바, 크리센센, 왼쪽 7월, 오른쪽 리스 제임스, 중원에 길모어랑 하킴지으가 중앙에서 위치해서 활약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운트, 티모 베르너, 카이 하버츠가 전방 쪽에 위치를 해 있었어요. 풀럼은 아래 올라고 왼쪽에 로빈슨, 오른쪽에 아이나, 센터백은 아드라비오랑 안데르센, 르미나 잠보 안기사에다가 르크먼, 바비리드, 카발레이루, 조시마자 뭐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뭐 포인트를 좀 체크해서 보자면 일단 중원에 위치했던 빌리 길모어가 부상으로 오랫동안 빠졌다가 복귀를 해서 살살 나오고 있는 중인데, 부상으로 오랫동안 빠지기 이전의 장면들, 경기들을 생각을 해보면 아주 센세이션한 장면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야 이거 새로운 어떤 발견이다. 특히나 그때 당시에 어떤 기억을 좀 되짚어보면 조르지뉴가 좀 아주 혹독한 평가를 받고 있었고 그에 비해서 길모어가 보여줬었던 경기력이 좋기 때문에 야 길모어를 키우는 게 낫겠다라는 이야기가 많을 정도로 그만큼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2001년생임에도 불구하고 압박을 풀어내는 모습이나 패스의 어떤 질이 괜찮았다라는 평가가 많았어요. 근데 사실 이 나이대 선수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부상당하지 않고 쭉 경기를 뛰면서 이 레벨업을 빠르게 해나가야 되는 그 상황이었는데 큰 부상을 당하면서 오랫동안 쉬었죠. 그리고 돌아왔는데 오늘 보니까 그간 쉬었던 것에 대한 어떤 그 부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풀럼의 중원과 지금 풀럼의 상태가 프레스도 세게 걸어야 되고 그 다음에 미드필더진의 어떤 피지컬적인 부분이 굉장히 강한데, 길모어는 태생적으로 이 사이즈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 포지션에 있는 선수들 중에 사이즈 작은 선수들이 성공하려면 대단한 기술과 여러가지 그 기동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오늘 이따 후반부에 같이 뛰었었던 뭐 캉테라거나 뭐 포지션이 같다는 게 아닙니다. 중앙에 위치한 선수들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뭐 캉테가 됐든 아니면 예전에 마케렐레가 됐든 아니면 뭐 키가 크지 않은 샤비 헤르난데스가 됐든 간에 이 선수들도 다들 사이즈가 크진 않았습니다만 뭐 대단한 키핑을 가지고 있다거나 아니면 마케렐레처럼 밸런스가 좋고 속도가 나름 있다거나 뭐 이런 여러가지 장점이 있어야 되는데, 길모어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다시 경험을 쌓으면서 여러가지
사이즈에서 오는 한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오늘은 좀 어려운 경기를 보여줬어요. 근데 아직 이 선수가 보여준 이 재능으로 봤을 때 나이도 어리고 좀 잘 좀 키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 지혜의가 한 칸 내려와서 플레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워드 라인에 있었다기보다는 길모어랑 같은 선상에서 좀 있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러다 보니까 물론 상대가 풀럼이라는 걸 감안해야 되겠습니다. 그걸 감안하더라도 상대 압박에서 약간 삐껴나간 지점에서 서 있다 보니까 이 선수의 장점은 역시 넓은 뭐 시야라거나 아니면 가공할 만한 왼발 킥인데, 그게 전체적으로 좀 안 통하는 느낌이었죠. 압박이 허둥대고. 근데 살짝 밑으로 내려오니까 지혜가 본인의 장점을 좀 드러낼 수 있는 장면들을 많이 마련을 한 것 같아요. 뭐 이거는 어떤 식으로 투엘 감독이 그걸 감안하고 내린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역시 상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지혜의 이 위치에 대해서 약간의 해법을 만들어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경기 지혜의 입장에서는 좀 일찍 교체되긴 했지만 오늘 그 부분은 본인에게도 고무적일 것이고 투엘 감독에게도 첼시 팬들에게도 좀 고무적인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티아고 실바 롱킥 뭐 대단했고요. 그리고 메이슨 마운트는 허리로 떨어지면서 뭐 아주 큰 부상이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교체를 좀 기왕이면 쉬게 해주니까 해준 것 같은데 아찔한 장면이었죠. 근데 마운트 참 잘합니다. 너무나 잘하는 선수고, 두 명을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카이 하버츠랑 티모 베르너입니다. 일단 하버츠는 이 선수 기본적으로 축구 자체를 잘한다. 몸값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이번 시즌 뭐 빠진 것도 있고 적응하는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하버츠에 대해서는 당연히 가혹한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했어요. 왜? 몸값이 비싸니까. 원래 프로 선수들은 몸값으로 평가를 받잖아. 연봉이 높아? 그럼 잘해야지.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 비판을 받는 부분이 있었지만 카이 하버츠는 결국에 최근 들어서 쭉 하는 경기 모습이나 제대로 나왔을 때 모습을 보면 몸값이 비싼 것이 바뀌진 않지만 잘 데려온 선수라고 봅니다. 투엘 감독이나 뭐 그 이후에 어떤 감독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카이 하버츠의 첼시에서 생활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잘 쓴다면 워낙에 센스가 좋고 가진 툴도 많고 축구 자체를 잘하는 스타일의 선수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도 뭐 뒷공간으로 빠져들어간다거나 마지막에 마무리를 한다거나, 이 선수는 레버쿠젠에 있을 때도 이 포인트 생산 능력이 있는 선수였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근데 이제 레버쿠젠에서의 단점은 압박에 좀 아쉬운 모습? 압박의 아쉬운 모습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내는 어떤 단점이 뭐냐면 경기에 기복이 있다라는 부분인데, 그런 거는 감독이 좀 잘 조절을 해줘야 되겠죠. 그런 부분을 체크한다면 뭐 좋은 선수가 역시 될 것이다. 공을 기본적으로 잘 돌릴 줄 아는 선수니까. 자, 그 다음은 이 베르너입니다. 베르너는 이 선수가 어시스트나 기점이 되는 패스를 하는 걸 보면 장점이 확실히 있는 선수예요. 근데 이 선수는 어쨌든 공격수니까 공격수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공격 포인트와 득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것이 있어서 그렇지, 어쨌든 얘도 본인이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기회를 창출해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베르너 답답하죠.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비판을 받고 있고 비판을 받아 마땅한 것도 맞는데, 보다 보면 약간 아쉬움이 있어서 더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아예 상황 자체가 안 만들어지면 그냥 개쌍욕을 박을 텐데, 이 선수는 뛰는 걸 보면 욕할 만한 피니쉬를 가지고 있는데 어떨 때 보면 좀 약간 좀 아까운 부분이 살짝 좀 있지 않나. 그런 거는 좀 약간 그런 거 있죠. 감독으로 하여금 그런 모습을 보면 저 새끼 좀 키워보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좀 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티모 베르너가 지금은 첼시의 유니폼을 입고 있지만 클럽 감독도 저 선수를 원했었잖아. 그런 부분을 좀 본 게 아닌가. 뭔가 기회에 가까운 모습을 창출하기도 하고 넣어주기도 하고 카이 하버츠에게 찔러주는 패스나 이런 걸 보면 축구를 못하는 선수가 아닌데, 근데 뭐 결정적으로 사실 이 선수 골을 넣어줘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욕을 먹어도 마땅하죠. 너무 많이 놓치니. 근데 베르너는 그래서 기대를 완전히 저버리기에는 뭔가 약간 아쉬움이 있는 선수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캐릭터들은 2년차까지는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투엘 감독이 지금 잘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팀을 맡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 갑자기 이 선수를 매각할 가능성은 크지 않잖아. 타미 같은 선수는 지금 나갈 타미는 오늘 들어와서 그냥 뭐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은 더 이 첼시 팬들 입장에서는 복장이 터지겠지만 혹시 또 라이프치히 때 좋았던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순간순간 보여주는 장면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풀럼은 어려워요. 쉽지 않아 보여요. 근데 뭐 스콧 파커 감독이 보여줬던 어떤 여러 가지 시도나 좀 전술적인 부분은 높게 평가할 만하나 결국 감독이 보여줘야 되는 거는 성적이고, 성적이 그렇다면 뭐 팀이 강등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 스탯을 좀 볼까요? 첼시 선수들 위주로 보겠습니다. 오늘 가장 많은 기회를 창출한 선수는 티모 베르너 2번. 근데 아주 키패스들은 골고루 있습니다. 카이 하버츠가 하나, 알론소 하나, 메이슨 마운트 하나, 길모어 하나, 지에가 하나, 베르너가 2개 이렇게 기록이 됐고요. 오늘 가장 많은 패스를 보여준 선수는 티아고 실바. 패스 성공률은 92.1%. 그리고 상대 진영에서 한 패스도 39개입니다. 자, 그리고 가장 많은 터치를 가져간 선수는 누굴까요? 역시 티아고 실바 98번. 그리고 공중볼 경합 3번, 3회 모두 다 성공. 가장 많은 경합을 보여준 선수는 하킴 지에그 17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수비적으로 가겠습니다. 수비 쪽으로 갔을 때 태클 5회, 클리어 5회, 포지션을 따온 거 7번. 누굴까요? 리스 제임스입니다. 커트 조마, 태클 4회, 클리어 7번을 기록을 했고요. 맨디는 세이브를 3개를 보여줬고, 티모 베르너는 공격수기 때문에 이런 스탯은 어떻게 보면 좀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데, 포지션을 잃은 게 17번이에요. 근데 뭐 공격수들은 원래 이렇게 많이 잃어요. 다만 가끔은 조금 쉽게 공을 뺏긴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조금은 공을 더 잡아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베르너가 조금 더 좋은 슈팅 찬스를 만들 수 있을 만한 부분이 있을 텐데, 요거는 뭐 단기간에 바뀌는 건 아니니까. 티아고 실바 포지션 따온 거 7번이고요. 뭐 그 정도면 되겠습니다. 자, 첼시는 아무래도 역시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딸 가능성도 커 보이고, 역시 중요한 건 다음 주에 있을 레알 마드리드랑 챔피언스리그 2차전인데 1차전 결과는 잘 만들어 왔습니다. 원정길 가서 한 골 넣고 무승부니까 첼시가 유리한 상황이에요. 그러나 레알 마드리드이기 때문에 좀 이 첼시도 역시 아주 긴장을 한 상태에서 경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뭐 그 경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토마스 투헬은 이번 시즌 뭐 진짜 중도의 부임에서 본인이 왜 전술적으로 명장인지에 대해서 직접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리고 아직 초반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자주 얘기했던 어떤 크레이지맨의 기질도 지금은 좀 안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시간이 좀 지나야 나오는 거니까, 안 나온다면, 만약 그게 나오지 않는다면 첼시는 정말 대단한 감독을 선임시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